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한창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인데요. 이 사과 생산자와 농민단체 또 농협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과 꼭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사과를 수확한 다음에 꼭지를 떼는 작업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에 시간과 인력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과 산지의 경우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생산비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전국의 사과 농가들이 이 사과 꼭지를 떼지 않고 유통하면 연간 65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요. 일할 사람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사과 꼭지를 떼내는 건 농산물 유통업자들이 느끼는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과 꼭지를 떼지 않으면요, 다른 사과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전 그런 상처가 좀 생기더라도 사과 꼭지 달려있으면 더 신선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사과를 3개월 이상 보관할 때는 꼭지를 떼지 않으면 수분 증발량이 4% 줄어들고요. 그래서 더 신선한 사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농업 생산 환경 급변하고 있죠. 이 사과 꼭지 사안처럼 이제 인식을 좀 바꿔서 소비자도 생산자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지난 1년간 벌어져 온 의료 대란 사태의 현재 상황과 또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알아두면 좋을 경제 뉴스들 살펴볼게요.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어제 그제까지 반팔을 입다가 오늘 출근길엔 패딩을 꺼내 입어야 할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정실님 맞아요. 코끝 쨍한 아침이죠. 자, 올겨울엔요. 근데 기습 한파가 자주 발생할 거라고 해서 추위 걱정,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것의 가격이 장당 1,000원을 넘기고 반대로 기분은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걱정이 커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장당 1,000원을 넘겼다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까맣죠, 그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주요 과일의 재배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단감도 재배 면적이 내륙 지역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입맛과 농가 요구에 맞는 우리 단감 대표 품종을 소개하고 이번 주 핵심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변화에 따라서 단감 재배지가 자연스럽게 늘면서 생겨나는 고민이 있다고요. 네, 기후변화 예측 연구에 따르면 단감의 경우 2070년대까지 재배 한계선이 늘어나서 산간 지역을 제외한 중부 내륙 전역으로 단감의 재배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응을 하려면 품종의 다양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특정 품종 편중 현상이 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단감의 79%가 일본에서 도입된 부유라는 품종인데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품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의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9%가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이었군요. 대표적으로 어떤 품종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감풍과 봉황이라는 품종을 들 수가 있는데요. 감풍은 단감 산업의 새바람을 일으켜달라는 뜻을 담아서 2013년에 육성된 품종입니다. 부유에서 느낄 수 없는 아삭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요. 당도가 15브릭스 내외이고 배처럼 과즙이 풍부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열매의 무게가 410g 정도로 일반 단감보다 2배 가까이 커서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이 있는 품종으로 현재 우리 품종 중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삭하고 부드러운 맛이라는데 궁금한데요. 또 봉황이라는 품종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네, 봉황 품종은 노란빛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달걀처럼 뾰족하게 생긴 단감으로 생김새부터 기존의 단감 품종과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과육이 아삭하고 연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얇아서 깎지 않고 먹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16브릭스 내외이고 무엇보다도 봉황은 단감으로 먹어도 좋지만 좀 더 무른 뒤에 먹으면 당도가 1 내지 2브릭스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화된 상태의 식감이 기존 단감처럼 무르지 않고 젤리처럼 말랑하면서도 탱글탱글해져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두 품종 다 아주 좋은 품종인 것 같은데 보급이 아직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전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과일나무의 특성상 한 번 심으면 오랫동안 수확을 할 수가 있고 한 번 과일나무를 바꾸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특성이 있어서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감풍과 봉황 품종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경북, 전북, 경남 지역에 집중 보급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순천과 진주, 창원 등 7개 지역에서 주산지 현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창원과 고흥, 영암 등 3개의 주산지와 전문 재배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단감 아주 맛이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재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내일까지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감귤 부산물을 재활용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네, 국내 재배량이 많은 과일 중 하나인 감귤의 생산량 중 30%는 음료 등 가공용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과즙을 짜고 남은 과육과 껍질인 감귤 부산물이 매년 5 내지 7만 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에 처리 비용으로만 15 내지 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감귤 부산물에는 항산화, 항염증 등의 효과가 있는 헤스피리딘과 나리루틴 등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 가치가 크지만 당과 수분이 많아서 건조 등 소재화를 위한 공정이 어려워서 산업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 소재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개발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감귤 부산물의 건조 효율을 높이고 기능성분 추출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귤 부산물 재활용 자원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감귤 부산물의 건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냉동과 해동 후에 효소와 주정으로 처리를 하고 열풍 건조를 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하면 열풍 건조만 했을 때보다 수분이 15%, 12% 수준으로 건조되는 유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유용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볼게요. 맹류의 파종 시기가 늦어져서 이게 좀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여름철의 고온과 가을철 잦은 강우로 인해서 콩의 성숙이 지연이 되고 벼 수확도 늦어져서 겨울철에 재배하는 뒷구루 작물인 밀가부리의 파종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맹류의 파종 적기는 지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월 말에서 11월 상순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가 지나서 파종을 할 경우에는 겨울철 동해와 냉해 등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파종량을 기존보다 20 내지 30% 정도 늘려서 충분한 임무량을 확보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 뒤에는 흙이나 볕지, 왕겨 등으로 덮어서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물 빠짐이 불량한 재배지에서는 미리 배수로 정비를 잘해서 습해 피해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파종한 밀, 보리 등 이 겨울을 나는 작물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의료 대란 사태가 현재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춥죠? 오늘 정말 코끝이 쨍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날씨더라고요. 깜짝 숨을 참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참 벌써 1년이 다 돼갑니까? 야, 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네. 네, 정말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도 이만큼 날이 추운 날씨였는데 다시 또 추운 계절이 돌아올 그랬군요. 정도로 시간이 흘러버렸는데요. 이게 무서운 게 네. 익숙해졌어요. 어느덧. 그렇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참 그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서도 이렇게까지 오래 뭔가 지속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사회에 한번 저나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네네. 10개월간 사실 큰 이슈가 없이 그냥 거의 지지부진하게 계속 지나만 와서 그냥 뭔가 서로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좀 다룰 계기도 좀 마뜩찮고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한 번도 다루질 못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의료계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이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제 일단 명분은 막말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의사협회장이었던 이제 임현택 전 회장이 사실 굉장히 좀 막말로 거친 말을 쏟아내는 걸로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의료계에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좀 험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쪽이었는데, 정부를. 네, 네. 하필 지난번에는 이제 그런 발표를 두고 정신질환자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공적인 인물로서도 좀 부적절한 발언이긴 한데 그런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의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예. 좀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탄핵이 된 건데 일단 명분은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의료계 내부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년 동안 이걸 제대로 너무 의료대란 사태에 대처를 못했다 리더십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탄핵이 된 거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냥 네. 사실 정부에서도 대화에 아주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예. 그런데 거기 뭐 의사협회장이 뭘 하겠냐 하는데 사실 그 의료 대란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대생들 휴학하고 있는 그런 대표들이랑도 계속 마찰을 빚을 정도로 좀 그래요. 내부에서도. 네, 내부에서도 대표성이 없는 인물이다라는 평을 들으니까 결국은 물러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래도 이번에 의사협회장이 물러나고 새로 비대위원장이 되신 분이 이분이 의대 교수인데 변호사 자격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두루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의료 대란을 좀 잘 봉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잘 모르니까 우리는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합리적인 분이라니까. 1년이란 진짜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네. 아니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뭐랄까요. 정확히 뭐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거지? 약간 이 이유조차 지금 혼란스러운데 처음 논란이 된 거 역시 의대 증원 문제였죠? 네.
처음 이런 의정 갈등이 생기게 된 계기는 당연히 이제 의대 증원이 좀 너무 과도한 인원으로 많이 돼서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2,000명 맞죠? 네. 예.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조금 미묘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처음 당연히 2월에 의대 증원 발표했을 때는 반발해서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네. 또 의대생들도 휴학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뭐 그때는 이걸 되돌릴 수 있다. 10개월이나 전이니까. 그래서 이걸 요구를 했어요. 증원 백지화를. 그런데 바로 며칠 전이 수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년에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이 다 수능을 봐버린 거예요. 이미. 의대 증원은 이미 돼 있고. 네, 이미 교육부에서는 발표를 했고 나중에 수능까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예. 이미 다 그렇게 됐으니까 특히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명이나 증원을 한 것이다 보니 실제로는 1,500명 정도가 증원이 되긴 했습니다. 이제 500명 정도는 양보를 돼서 그렇게 됐는데 예. 그러면 막 거의 N수생들이라고 하죠. 재수, 삼수하는 분들도 갑자기 응시생이 확 늘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랬다면서요. 아예 직장인들이나 대학원생 이런 분들도 나도 의대 가겠다 하고 하니까 이걸 지금 와서 되돌리는 것도 또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하죠. 된 거죠. 예. 물론 이제 원서를 낼 때까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수능과는 별개로. 근데 요즘은 이제 수능 보고 대학 가는 정시보다 이제 수시를 이제 학생부 기록이나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내신 성적으로 가는 수시 전형이 70%, 80% 정도 되거든요. 의과대학도 70% 정도 되는데 이 전형은 벌써 다 거의 끝났고요. 네. 12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원서 내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한 7, 80%.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그런 입시가 거의 일단은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끝나겠네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이미 합격한 사람들을 취소하고 백지화한다? 이거는 이미 야, 이거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파업 말이 안 되죠. 동력이나 예. 이런 게 좀 많이 좀 명분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당연히 다 복귀를 하거나 휴학을 풀고 복귀할 것이다라는 것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협 지도부만 바뀐 게 아니라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이 뭔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좀 변곡점이긴 하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의료 대란 상황도 연말 연초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뭔가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저는 해볼 수 있고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교양 방송보다는 시사 방송에서 더 잘 다뤄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런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가 남았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남긴 진짜 피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병원을 이제 일단 잘 못 가고 예약 밀리는 것도 충분히 피해였는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이제 예. 주변에서도 대학병원 진료 보러 오는 게 밀렸다, 뭐 수술이 밀렸다 이런 분들 참 많고 너무 많죠. 예.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우선 그분들한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의료 대란 초기에는 우리가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의료가 총체적으로 마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은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이 어느 정도 벌충이 되어서 그런 건데요. 네. 대학병원에서 이런 의료를 전담하는 게 전공의들이거든요. 근데 전공의분들이 이제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나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약간 의료 행위에 더 집중을 하고 연구를 거의 한 반쯤 포기를 하면서 거기 의료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게 조금 벌충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자리를 진료 지원 인력으로 하는 간호사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의사 업무를 일부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예약이 밀리긴 해도 어쨌든 운영은 되더라 이렇게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의료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들도 이제 내가 대학병원 예약을 기다리기 너무 고역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들 아니면 대형 병원들을 그냥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동네에 보면은 뭐 엄청 큰 안과라든지 아니면 뭐 척추 전문 병원 아니면 뭐 유방 갑상선 전문 병원 이런 전문 병원들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곳들에 가서 그냥 빨리 진료를 보자 이렇게 좀 의료 수요도 분산이 되면서 뭔가 대학병원을 위주로 하는 좀 총체적인 의료 대란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았다. 분산이 되면서 그래서 의료 이용에 대한 불편은 사실 아주 엄청난 피해라고 뭐 물론 피해가 있는 것도 맞고 그죠, 불편도 그죠. 많이 예, 겪으셨지만 예. 의료 대란을 기점으로 생긴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 대란을 기점으로 생긴 진짜 피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못해도 1년, 2년, 그다음에 길게는 의료 대란이 지속되는 기간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꼽고 싶어요. 그 전문의가 줄어든다는 게 이제 수련받을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좀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의사 수는 계속 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를 드시면 또 은퇴를 하시죠. 그럼요. 예.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제 2035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70세 이상 나이가 넘어서 은퇴하는 사람이 한 3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만 한 해에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의사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의 또 대부분은 또 전문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새로 배출되는 사람은 없고 은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내 전문의 수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전문의들은 전공의분들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있으면 다시 배출이 될 수가 있다 보니 이제 조금 혼란은 있더라도 벌충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의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의대생들 쪽입니다. 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생각이 안 가실 건데 네네네. 지금 의대생들이 휴학을 1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죠. 휴학을. 네. 예. 그런데 이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걸 생각을 못 하고 휴학을 했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게 없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남자 의대생들이 이제 지금 뭔가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뭔가 하나는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군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병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의관이나 의료치약지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들은 군 복무를 대체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예. 군대를 근데 2번 갈 것도 아니고 보통 의사분들은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바로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전문의까지 따고 군대를 가는 이런 두 가지 경로로 많이들 이제 병역을 대체를 네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한 해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의대생들 중에 현역 입대한 사람이 뭐 예년 같으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한 해. 그러니까 정말 거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의대생 1,000명 정도가 벌써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야, 거의 뭐 8배, 9배 수준으로.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매년 새해 이제 공중보건의로 발령내는 숫자가 1년에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대란 10개월 만에 벌써 1년치 공중보건의 인력이 사라진 거가 되니까. 아,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까지도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이제 저도 약대가 증원되면서 이제 새로 신설된 약대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들어간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은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좀 사람 마음이 그럴 사람 수 있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예, 들어갈 때 예. 나갈 때 그럼요. 다르다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같이 휴학에 동참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여파가 커질 수밖에 이거 없는 거죠. 심각한데요? 예, 네, 예. 공중보건의는 이제 복구도 안 되니까. 근데 사실 공중보건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약간 지방의 의료 환경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방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은 좀 더 상황을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네네. 이제 좀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이 아. 그런 데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KBS 본관 기준 1km 반경 내에 600병상짜리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도 있고 의원은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복무하는 지역 1km 내에 병원이 아무것도 없는 게 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전남 신안군에 자은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2,000명 정도 되고 여의도에 6배 면적인데도 의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한 분이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근데 그 한 명이 2,000명을 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아무 의원도 없는 곳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파견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갑자기 2,000명을 의사 한 명이 다 감당해야 되는 네, 상황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고려하면 어쨌든 이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의대 증원 말고 이 갈등을 봉합할 협상 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협상 카드 없나요? 어떤가요? 우선 올해 증원은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음. 그래서 몇 가지 의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하나는 이제 필수 의료 의사들이 좀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 겪을 때 이걸 법적 처벌을 조금 면제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전공의들이 지금은 주 88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 정도씩 근무하는 게 너무 살인적인 스케줄 아니냐.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전공의들 처우를 좀 개선하는 것들이 얘기되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가장 쟁점이 될 거는 의대 증원이고 올해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내년도에는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은 좀 그런 우리가 지금 의료 대란 갈등을 좀 봉합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쪽에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약사나 간호사들은 이미 증원이 한 차례 됐습니다. 이제 고령 사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원은 양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의료 대란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를 위한 논의들에 대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취약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삼성전자요? 드릴게요. 예. 네. 14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49,900원으로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 갖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예. 이거 안 갖고 있다 뿐이지. 예. 제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네,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 그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7층, 8층, 9층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49,900원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주가예요. 네, 예. 당장 3년 전인 2021년에 장중에 96,800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언론에서도 10만 전자 기대된다고 엄청 기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3년 예.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이 삼성전자가 진짜 다 국민주라고 부를 만큼 그죠?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이게 근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주가가 왜 이렇게 계속 하락해 온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당장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상반기 사업 보고서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주주분들이 424만 명이나 돼요. 424만 명. 예, 네. 이게 국내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은 주주를 보유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두 같아요. 가지. 첫 네. 번째는 D램 같은 핵심 사업군에서 중국 기업에 추격당하는 상황이 첫 번째고요. 다른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HBM, 네.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보다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이 두 번째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불러온 결정적인 요인은 HBM 시장에서의 열위. 네? 열위? 예,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SK 하이닉스보다 HBM 시장에서 뒤처졌기 때문. 예. 요게 결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회사의 앞날에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라고 사과 메시지까지 냈었어요. 같은 시점에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를 거둔 SK 하이닉스의 상황하고는 대단히 상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요일에 예. 그 삼성전자가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5만 원대를 회복했던데 예, 이거 갑자기 또 이렇게 깜짝 반등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유를? 샀어야 됐는데. 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계속 쉬고 있는데 빨리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분들 분석 앞서서 미리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연기금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올랐어요. 그래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군요. 예. 약간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면 연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처럼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 그 그쵸. 기관들을 예, 말해요. 기관.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계 증권사에
계좌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시는 물론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일반 외국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팔아치우다가 금요일 하루에만 엄청 많이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연기금들은 조금씩 야금야금 사다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왕창 샀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왜 많이 샀느냐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는 간단해요. 삼성전자가 역대급으로 저평가 됐다라는 이유예요. 저평가다. 약간 전문 용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PBR이라는 수치를 많이들 언급하세요. 근데 이 PBR, 삼성전자의 PBR이 0.96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 쉽게 말씀을 예.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공장, 설비 등 자산의 장부 가격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예. 이제 삼성전자가 사업을 접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정입니다. 이제 가정입니다. 절대로 접지 않습니다. 아, 예. 그때 받을 수 있는 청산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PBR이 0.96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PBR이 1이면 예. 팔았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도로 삼성전자 PBR이 떨어진 게 총 6번이었는데 6번 모두 2달 내지 3달 사이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유에서 저평가됐다. 그래서 막 주워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인들 무섭네요. 12일 내리 팔다가 예. 금요일 하루에 왕창 샀다. 예. 다 조종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저의 생각과 추측과 환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금요일에 삼전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예. 발표했는데 이것도 주가 상승과 연관이 있겠죠, 그죠? 예, 없진 않을 겁니다. 예, 예. 간단하게 자사주 설명을 드리면 자기 회사 주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네. 이렇게 사서 그 산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애버리기도 해요. 이걸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예, 소각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행위 모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수를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회사 주식이 상대적으로 풍기해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여겨집니다. 이게 주식장은 아시다시피 오후 3시 반에 마감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게 5시 55분 무렵이었어요. 금요일 5시 55분. 장이 끝나고 발표했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를 많이 가진 걸로 여겨지죠. 그렇다 보니 이런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가 좀 사전에 노출된 거 아니냐. 그래서 팔기만 해왔던 외국인들이 이 그러니까요. 같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바꾼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제법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금융감독원이 이 거래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별도의 조사를 들어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화값이 IMF 외환위기 수준 때까지 하락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에 따르면 네. 연초부터 지난주 금요일 15일까지 1달러당 평균 원화값이 1,355.5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외환위기 때보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때 얼마였죠? 그때가 1,398.9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보다도 낮았습니다. 이게 원화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달 말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원화값이 떨어졌다, 막 예.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화폐도 그렇고 사실상 미래의 기대감이 현재 가치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관심 갖는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취임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수입품 관세 인상, 법인세 인하 같이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그리고 국회가 있는 미국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휩쓸어가지고
트럼프의 공약들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한국을 비롯한 약간 뭐 개발도상국 예, 같은 예.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거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은 달러만 오르고 나머지 화폐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사실 그렇게 그렇게 봐도 되죠.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원화값이 하락하면은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고요. 아, 예,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이나 재배가 안 되는 해외 농축산물이나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커지고요. 예.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파는 구조로 돈을 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런 달러 가치 상승, 원화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 분들이 많아진다고 예,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증시의 관점에서는 또 예. 원화 가치가 낮게 유지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원화 가치가 낮게 유지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들어올 만한 유인 동기가 없는 거죠. 아,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예,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보다 낮으면 오히려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원화를 갖고 있으려 하진 않기 때문에요. 간단하네요. 예, 그래서 원화값 부진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보다 더 뜸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지난주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선을 맴돌았는데 그 환율이 추가로 상승해서 원화값이 하락할 여지가 있을까요? 예, 은행권에서도 환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환은행을 합병해가지고 이제 환율에 대단히 예민한 은행 중 하나인데요. 네네. 이달 중으로 원화값이 달러당 1,45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신한은행도 1,430원 선까지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전망치에 비해서 20원에서 60원 정도 낮춘 거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체감이 되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예.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예. 상향된다고요. 예, 이거 일단 좋은 뉴스 같은데요. 예, 이거? 일단 예. 좋은 뉴스 맞습니다. 예. 여야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 보호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다만 이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언제냐까지 예측하기는 조금은 이른 상태입니다. 오잉. 예. 오랜만에 국회가 일을 했네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은 거는 빨리 안 해요?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는데 예. 이게 10년 가까이 여야가 막론하고 이야기는 해왔었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이어지진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3월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약간 중소 저축은행 같은 곳이 파산했고 엄청났죠. 예. 예, 그리고 작년 7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고객들이 예수금을 인출해가는 뱅크런 사태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주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높이면 저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예. 혹시 근데 부작용 같은 것도 있나요? 이걸 높이면?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예금자로서 네. 보호한도가 올라가니까 대단히 기쁜 일일 것 그렇죠. 같긴 해요. 안정감이 들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예금자의 98.7%가 현재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에 맞춰서 예금을 넣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도가 올라가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한테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걷게 되거든요. 아, 추가 비용이 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부작용으로 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봐야겠습니다. 자, 돈 벌어주는 뉴스 오늘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연탄이었습니다. 5465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0814님도 저희 부부 일하느라 지금 나와 있는데 코끝이 얼얼하다고. 어휴, 맞아요.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리고 2257님도 고구마 얘기해 주셨고 596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돌아올게요.
지선 씨는 요양시설에 계신 어머니가 부쩍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외출도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이번 여행은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